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12월 12일 시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다우가 0.51%, 나스닥이 1.69%, S&P 500이 1.507, 그다음 러셀이 1.53으로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죠. 특별히 많이 하락했던 것은 나스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뭐 브로드컴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락했죠. 또 차익 매물이 나왔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좀 물건을 많이 털었던 모양이 되고 있다. 뭐 수주 잔고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었고, 자,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 좀 불확실하다는 것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단 시장 자체가 아침장부터 좋지 못했고 금리도 많이 뛰었던 그런 모양새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끝까지 일단은 돌려놓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니까 좀 털고 나갔다. 또 여러 가지 뭐 베네수엘라 싸움도 있고 이런 그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기가 별로 돌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면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 중심에서도 특별히 일단 테슬라만 올라갔고 나머지 일단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이쪽이 AMD 이쪽이 상당히 안 좋았죠. 특별히 브로드컴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일단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다음 오라클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좀 연장하겠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락이 됐죠. 그래서 오라클하고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 주도를 했는데 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반면에 다른 종목들이 있죠. 그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아니면 은행주 이런 것들은 나쁘지가 않았다. 헬스케어 같은 것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선방을 해준 것이 이런 데서 선감을 해줬다. 그래서 기술주에서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이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있죠. 경기 방어주가 좀 좋았고 안 좋았던 것은 테크놀리지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충 관계가 있죠. 얘가 잘 갈 땐 얘가 안 가고 얘가 잘 갈 땐 얘가 안 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일단 자금이 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에서 다우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이 되고 있다. 물론 다우도 오늘 장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이 되면서 주가 자체는 조금은 하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기가 돌고 있다 해서 이쪽에서 시장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고 있고 자, 나머지 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달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지. 여기서부터 뭐 시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부터 끝이 나서 자, 그렇게 보기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점을 돌파했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했죠. 좀 꺾여 있는 모양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제부터 하락이 다 버블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폭락이다. 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려면은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료 입장에서 어떻게 또 반응이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면서 옆으로 눕든지 약간 일단 이제 혼조세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반면에 골드라든지 이쪽으로 일단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골드 쪽으로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산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더리움 이런 것들,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일단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했는데 돌파 후에 약간 일단 좀 눌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나스닥 베이라든지 나스닥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쉬고 있고 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올라와서 약간의 좀 눌림목이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락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인데 조금 일단은 나스닥 쪽에서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나스닥은 올라오려면 조금 시간은 또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요 빨간 거 있죠. 요 빨간 게 요것이 일단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 자, 그다음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것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 지수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 보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뛰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얘들 좀 내려갈 때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지금 이제 S&P 500 지수가 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저렇게 움직였다. 자, 그렇다면 10년물 금리에 지금 이제 비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 세계적인 10년물 금리.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에 조금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거죠. 미국 거 본다면 4.1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4.11 넘어가고 있으니까 10년물 금리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올라갔던 폭이 한 0.84%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오늘 장에서 자, 상승했던 폭이 자, 그 다음 또 페니시엔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는데 자, 거기서 오늘 장에서 한 1%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한 1.09% 정도. 자, 그 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본의 금리가 한 1% 올라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뛰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혼자 일단 지금 금리가 따로 놀지는 않는다. 자,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은 국제금리가 인상되면 얘도 같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데 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가기가 쉽지가 않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는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점들이 오늘 장에서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도 보셨듯이 글로벌 수익률에 위기가 있는데 전 세계 10년 이상의 만기채 지금 이제 국제 수익률이 3.9%까지 급등했다.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즉 현재 세계 채권 수익률이 2020년도 팬데믹 당시보다도 5.6배나 높다. 자, 그만큼 일단은 아무래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들의 주요 경제국 본다면은 장기 차입 비용이 급등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장기 차입 비용이 급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국채 있죠.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일단은 금리가 높게 나타나야 되겠죠. 살려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하고 지금 채권의 가격은 반대니까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장기 차입 비용 정말 30명물짜리는 뭐 4.8, 4.9, 뭐 5%까지 갈 때도 있죠.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기, 30년 만기의 국채 수익률이 3.7, 3.38까지 급등하면서 1999년과 2007년 발행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같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도 이만큼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독일은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46까지 급등하면서 2011년도 7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들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금리만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부채 증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의 약화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점점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높은 거 안 주면 내가 채권 안 사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게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 글로벌 게이지죠. 롱데트 일드입니다. 그래서 장기채 그 금리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것이 2009년 이후로부터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9%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리가 뛰는 이유는 계속해서 일단은 뭐 찍어낸다는 겁니다. 국채를 갖다 찍어내니까 국채 공급량이 많아지죠. 국채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일단 반비례로서 국채 금리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많이 찍어낸다는 겁니다. 부채가 너무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100년짜리 일단 오스트리아 반드 있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상 최저치를 가고 있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아무래도 이자율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자체는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똥값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자체는 자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자신과 협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년 후에는 금리를 1% 이하로 낮추고 싶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게 뭐 워시가 되든 헛셋이 되든 헛시가 조금 헛셋이 내려가고 있고 워시가 좀 올라가는 가운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를 갖다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가 없는데 자, 미국만 이런 식으로 일단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한 번 더 일단 큰 코가 닥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일본은 올라가는데 자, 미국 거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중금리는 아무래도 2년치 이런 것들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장기물은 같이 따라가고 있다. 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2월 12일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뱅크 오브 재팬에서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자, 거기다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위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위험자산에서 좀 안전자산으로 돈이 돌고 있다. 자, 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자, 그런 모양이 현재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하락으로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안 좋았던 소식을 본다면 오라클은 인력이라든지 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오픈AI 데이터 센터 구축 일정을 갖다가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연기했다. 자, 요것 때문에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익이 발생된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에서 좀 투매가 일어나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라클 역시도 계속해서 빠진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을 본다면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때 있죠. 요때 모습 속에 있어서도 브로드컴 자체가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자, 고를 때 요때도 똑같겠죠. 지금 이제 오늘장에서 한 11%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즉 말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익으로 인해서 올라갔죠. earning 발표됨으로 인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털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좀 많이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투매를 거듭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다 타니까 일단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알고리즘 매매에 따라서 주가가 털어버려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는 추세 있죠. 추세를 이탈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일단은 컴퓨터에서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추세가 이렇게 가면서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는데, 자, 그거 자체를 갭으로 떨어버리니까 완전히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들어가면서 추세가 다 털리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 바로바로 털어버리니까 투매가 계속해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약간의 우려스러운 것은 마진 데트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2000년도 5월달과 2007년도 이제 6월달 있죠. 그것하고 비슷한 모양이 현재 모습 속에 있다. 물론 아직까지 좀 더 갈 수는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좀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진 데트를 털어버리기 위한 또 마진 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가 자체에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눌림목이 있은 다음에 다시금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주시장 자체는 AI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경제적인 낙관론이라는 상반된 흐름에 좀 휩싸여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이고 오늘 시장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적인 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가치주가 성장주를 좀 앞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동일 가중치 기준에서 지수보다는 하락폭이 적었고 은행주는 비교적 선방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지수가 목요일에 6주 만에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다소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51선은 지켜주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갖다 하나씩 지켜볼 것 같으면 최근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 있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투자 속도,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모델 개발자 간의 경쟁 심화, 공격적인 부채 조달,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등이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려가 더욱더 증폭되었다는 것들, 또 브로드컴 역시도 해당 기업들이 현재로서 건설 계획 중인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갖다가 아직까지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또 일단 M7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나 집중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도권 교체는 활명할 만한 일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고가 있다는 거겠죠. 시장이 넓어졌다고 해서 더 안전하거나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특별히 S&P 500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M7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 자체가 별다른 예고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또한 국영제 업종이 주도하는 시장 자체는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AI 관련주보다는 더 빨리 밸류에이션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교체되는 건 좋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시장을 빠져나갈 때는 완전히 좀 패닉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시장 불안을 시사하는 심각한 징후는 아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불규칙한 그런 순환매 현상이 있다. 계절적 패턴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12월 달에는 연말까지는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해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완전히 심각한 징후는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연준이 0.25%의 금리 인하, 그다음 국제 매입을 통한 자금 시장의 안정 약속, 그리고 2020년도 경제 성장, 그다음 생산성이라든지 금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국채 시장은 계속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9%를 넘어서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몇 년간의 정시를 분화하게 만들었던 수준 4.5%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12월에 연휴를 앞둔 거래 환경 속에서는 좀 지연이 됐지만 중요한 경제
경제 지표들이 발견이 된다, 발표가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고용 데이터, CPI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에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망을 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급락 사태 이후에 타격을 입은 듯이 거래량은 많은데 개인 투자가들 위험 선호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타를 많이 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많아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뭐 주식시장은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세장, 약세장 지표는 극단적인 강세장 영역에서 진입하고 있는데 몇 년간 시장의 전략적 고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분위기는 좋은데 이때 분위기가 단기적인 고점도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수치가 2020년대도 나왔는데 당시 시장은 어떤 투기적이었고 위험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자, 매수세가 좀 정점에 달했을 경우도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피로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특별히 뉴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그런 시장 상황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올해는 월요일에 특히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 토크쇼 있죠. 미트 프레스 이런 것들에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주 초반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했다. 자, 이런 현상은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목요일에 시장 자체가 좀 약세가 시작되면서 금요일에 심화되는 현상들, 자, 이례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주말을 앞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 초에는 뉴스가 좋게 나오면은 자, 사람들의 매수세가 붙었다가 주말로 갈수록 물건을 다 턴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불확실하다는 거죠.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석유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있으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 털어버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순환매 현상이 한창인 증시에게서 다음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주간이 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가 연기되었던 고용 물가 지표 이런 것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11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 있죠. 난판 페이럴이 12월 16일 화요일에 10월에 소매 판매 지표도 12월 16일 화요일에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겠죠. 목요일 날에 발표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도 해고도 없는 환경에서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준이 2%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뭐 3% 이상이 넘어가는지 인플레이션이 그런 것들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다음 주에 발표될 자료에 또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의 지연으로 인해서 수치가 불완전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월의 고용 데이터는 11월의 발표 자료에 포함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는다. 옛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팩셋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은 11월에 난판 페이롤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지난달 4만 개 정도 증가될 것으로 나타날 전망이 있는데 저희는 정부 재개방 이후에 대규모의 고용 보고서였던 9월에 11만 9천 개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저 수치가 좀 불안전할 수도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공개가 중단된 동안에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대체 데이터들은 고용시장의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파월이 이야기했던 체계적인 과대 집계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데이터 수정에서 큰 폭의 또 하향 조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팩셋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11일의 CPI는 지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상승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식품과 에너지 제외한 근원 PC 이런 것들 3.1%다. 그래서 3.1%가 되는지 그거보다 또 올라갔을 때는 조금 시장은 좀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S&P 500의 지수는 2010년도 목표치가 7,600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한 10% 이상이 목요일 종가 대비는 높은 수치다. 뭐 지금 보면 더 높게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내년에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S&P 500 기업들의 수익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도입 과정은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소기업들보다는 더 큰 진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2010년도에는 12% 증가한 $300에 이를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것 같으면은
$305 이러니까 $305가 7,600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7,600을 갖다가 지금 이제 $305로 나누면 되겠죠. EPS를 나누시면 되니까 $305를 나눠줬을 때는 한 25배수나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다른 게 아니라 상당히 일단 밸류를 높게 가져가겠다. 그 이유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버블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6개의 대형 기술 기업 주식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그 다음 애플, 마소, 알파벳, 브로드컴, 메탈인데, 테슬라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증가분의 한 46%가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 외에도 기업들의 호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제 성장의 가속화, 관세 부담의 완화로 인해서 거시경제 호재가 나머지 493개 종목의 수익 성장률이 2025년도에는 플러스 7%인데 2016년에는 플러스 9%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외의 종목들이 2016년도에도 달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펀드스트레이 톱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700을 제시했고, 오픈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8,100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 주 초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은 향후 몇 달 동안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는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땐 이번 주 초에 기준금리는 인하를 했지만 향후 몇 달 동안 추가적인 통화 완화가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될 것인지 파월이 나간 후에 될 것인지 그거 한번 체킹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2026년도에는 이익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최대 기업들의 탁월한 이익률이 지속될 수 있을지 자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자 특별히 대기업들 간의 AI 경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그래서 이익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익률 모델을 갖다 봤을 때는 중간가 기업들의 이익률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물론 대기업들은 많은데 중간값은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되느냐 금리가 내려가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테슬라만 상승했죠.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 안에서는 조금 주가가 꺾일 때 자 그럴 때 하시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 많이 있죠. 이렇게 로봇도 있고 우주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나마 200일선은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그 직전 저점 라인대 있죠.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 이제 164불 정도입니다.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 라인대를 강하게 깬다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진다. 자 그럴 때는 헤드앤숄더가 되면서 주가 자체에 좀 하락세는 깊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라인 때는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조금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승의 추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이 조금은 약간씩 일단 누우면서 기울기가 좀 줄어들는 그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올라가면서 여기를 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가 자체에 좀 흘러내리는 모양이 있고 아직까지는 힘이 없는데 조금은 시간을 두면서 봐야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밑으로 완전히 꺾어지는 그런 안 좋은 회사는 아니죠. 제가 약간의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중국과의 지금 매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의 자세에서 바라봐야 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약간 꺾여 있는 모양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 자체가 이제 내려오진 않고 좀 하락이 된다면 그때부터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 한해서는 조금은 시간을 가지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 라인대 닿을 때 아니면 100일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닿을 때 자, 그럴 때가 좀 매수의 관점이고 좀 많이 빠질 때 밸류에이션 좀 저평가됐을 때 지금은 좀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쌍봉을 치고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가 조금은 되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를 갖다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는 다시금 반등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 직전 저점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는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이 한 450불대, 470불대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 반등만 나와준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는 오늘장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금 일단 빠지는 모양이죠. 갭을 갖다 다 메우지 못하면서 다시금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내려온 다음에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길게 보시면서 가야 된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있을 실적 발표 때 있죠. 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 달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역시도 좀 꺾이는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렇게 일단 지금 직전 저점과 요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죠.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요 외에는, 자, 그런 가운데 이 박스권 밑에 왔을 때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고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시면서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자. 아무리 기술주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매기는 안 돌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추세는 일단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차트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꺾이는 것도 없고 뭐 헤드앤숄더도 없고 계속해서 일단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단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그렇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털고 밟고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일단 좀 많이 꺾일 때, 자, 그럴 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나마 일단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나마 필수 소비재 같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하기보다는, 자, 그런 데 있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꺾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